여기 후진국 한국으로는 절대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난해서 물가가 저렴하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좋은 계획이 생각나 그 길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물가가 저렴하다며 한국에 온 그녀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고등학생 즈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의 고위 간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자연스레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당연히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자라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 생각은 우연히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서 완전히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 어쩌면 중국은 제가 교육받았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당 간부의 딸답게 중국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일반적인 중산층들은 살면서 단 한 번조차 가기 어렵다는 해외여행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통해 가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수학여행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20년 전도 아니고 아직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한다니 저는 이러한 한심한 상황에 한숨이 나올 뿐이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여러 지원 덕분에 꽤 발전하는 듯 싶었으나 현재는 경제위기로 인해 폭삭 망해버린 국가로 현재 한국 출신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중국에서 어떤 굳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노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로 보아 한국은 여행으로 갈 가치가 전무한 빈곤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즉시 담임 선생님께 한국 따위는 가지 않겠다며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즈안, 선생님도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는 점에는 동의해. 그런데 한국은 빈곤해서 물가가 매우 저렴하다고 해. 그리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청난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중국의 역사에 존경을 표하고 중국의 여러 강력한 면모를 배우기 위해 중국인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한단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간다면 그 즉시 황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 여행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니? 이러한 선생님의 솔깃한 말을 들은 저는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아무리 후진국 한국이라지만 중국인에 대한 존경을 한껏 느끼고 자존감을 충전하는 힐링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한복판에 뜬금없이 웬 부스가 있어서 당황했는데 그 부스에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 원활한 관광을 돕고자 임대 휴대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스마트폰을 무료로 대여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한국은 가난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난한 국가가 아무런 보증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말인가요? 저는 한국이 휴대폰을 미끼로 외국인들의 정보를 해킹해서 등쳐먹을 속셈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함께 수학여행을 온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인지 곧바로 임대 휴대폰을 대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더군요. 저는 오히려 한국의 선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한국이라더니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립학교긴 했지만 중국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때문에 부자가 아님에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이다 보니 이렇듯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친구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제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휴대폰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원을 받고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은커녕 수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책이나 필기구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학생들은 전화통화만 간신히 되는 휴대폰밖에 없거나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지 잔뜩 들뜬 표정으로 한국 공항에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의 가난한 모습이 중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같아 그들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갑자기 한 무리의 학생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빠르게 그들에게로 향해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대여한 임대 스마트폰은 임대 스마트폰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인천공항에서 빌려준 삼성 휴대폰으로는 4K 화질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건 휴대폰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고성능의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마저도 최고 속도의 인터넷인 와이파이 6 모델을 지원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기에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은 아무리 보급형이라도 초고화질의 영상을 전혀 끊김없이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어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휴대폰의 성능을 뻥튀기해서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는 중국은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만한 휴대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특수한 직업 때문에 반드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중국산 휴대폰으로는 아무리 고급 모델이더라도 고화질의 영상을 절대로 시청할 수가 없고 조악한 휴대폰 성능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 또한 계속해서 끊겨서 마치 동영상처럼 시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다며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전부 선전용 거짓 광고일 뿐인데요. 중국에서는 무늬만 와이파이지 실상은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공갈 와이파이만이 즐비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공공 와이파이도 해킹 와이파이기에 모르는 무선 인터넷에 함부로 연결했다간 곧바로 휴대폰 내의 모든 정보가 해킹당해버리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저 임대 휴대폰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미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전혀 예상치도 못한 선진적인 모습에 그저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고 그런 저를 본 담임 선생님은 여긴 공항인 것을 잊지 말라며 한국은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깔아둔 거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니, 최첨단 휴대폰 제조 기술이 그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인가? 저는 여전히 찝찝한 감정을 느끼며 선생님을 따라갈 뿐이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한 몇 명의 부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일정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돈과 인맥이면 못하는 게 없고 저희는 교장 선생님의 승인 아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유여행을 즐기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반 학생들이 탑승하는 대형 버스가 아닌 인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렌터카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렌터카 대여가 순식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중국에서는 차량이 꽤 고급 이동수단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재산이나 제대로 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절대로 렌터카를 빌릴 수 없는데요. 심지어 적절한 증명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인 전자장치나 귀중품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불편한 과정이 이어지죠. 그러나 한국에서 차량은 그저 저렴한 이동수단일 뿐인지 특별한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곧바로 렌터카를 대여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대여한 렌터카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했던 운전자 담임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운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길래 뭔가 싶었더니 한국의 렌터카에 달려있는 GPS 내비게이션은 놀라운 기능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일단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다국어를 지원했기에 저희 같은 국제 여행객들에게도 편리한 경험을 보장했을 뿐더러 경로 최적화와 실시간 트래픽을 업데이트해주며 혼잡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물론 렌터카에는 고속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희는 더욱 만족스러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차량 내부에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건 계약서 상에 적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은 말도 없이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혹여나 렌터카 업체 측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 몰래 추가 옵션을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에 깜짝 다운그레이드 사기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세단을 예약하면 폐차 직전에 차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심지어 사이드 미러나 시트와 같은 필수 부품이 누락된 자동차를 받거나 안전벨트가 고장나서
로프나 천 스트립으로 대충 만든 가짜 안전벨트가 달린 차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렌터카 계약서는 오래된 장부의 수기로 작성되어 언제든지 폐기나 조작이 가능하기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물차를 비싼 값에 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된 의심을 하다 보니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렌터카 직원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렌터카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는 그냥 서비스 개념인데 고작 와이파이 하나로 생색을 내는 것도 영 안 내켜서 굳이 계약서 상에 넣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거든요. 저는 그의 답변에 화들짝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남에게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서는 렌터카 서비스에 숨겨진 수수료와 불분명한 가격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사기나 심지어 렌터카 직원이 렌터카에 GPS를 붙여놓고 정차된 차량을 몰래 훔친 다음에 고객 보고 차량 분실에 대한 책임비를 지불하라는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사고를 냈음에도 대충 스프레이로 가리거나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중국에서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고 운전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리 고속도로더라도 창문을 열고 소변을 보거나 물병이나 비닐봉지에 용변을 본 뒤 도로로 던지는 경우도 몹시 흔하죠.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의 결과는 고스란히 차량에 누적되어 중국의 렌터카 상태와 위생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 안의 냄새부터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거든요. 아무튼 중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각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라도 못 챙겨줘서 안달이라니 저는 이러한 선진적인 사회 분위기가 영 적응이 안 돼서 당황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동을 하는 와중에도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경치가 좋은 경로, 그리고 근처의 명소 및 맛집 추천을 받으며 흥미로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뜬금없이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다소 황당한 태도에 저는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씩씩대며 한국은 왜 운전자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거냐며 애꿎은 차량 핸들을 쾅쾅 내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당황해서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선생님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신경질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누가 후진국 한국산 자동차가 아니랄까봐 지금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하나의 차선 내에만 머물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2차선을 몰고 가며 조금 더 여유롭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한국산 자동차를 운전하니 1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며 운전해야 해.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또 한국에는 실시간 교통 CCTV가 왜 이리 많은 거야? 아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과속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중국에서는 시속 100km로 달리든 200km로 달리든 음주운전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도대체 한국은 왜 이리 규제가 많은 거야? 중국인들은 그러한 규제가 없어도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는데 한국인들은 운전도 못하는 열등한 사람들이니 규제 없이는 절대로 못 사나 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야.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모양이었고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만들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으며 고해상도 CCTV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과속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인 운전자들의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때문에 차량 탑승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까지 생겼을 정도였기에 선생님의 말씀에 차마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마저 기술력으로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니 이건 완전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놀라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약간의 어색한 드라이브를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차량 안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는 역시나 한국산 차량의 기술력은 형편없어서 이러한 오작동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운전자인 선생님은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급속도로 피곤해졌는지 그만 졸음운전을 했던 거였고 현대 브랜드의 차량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선생님을 깨운 거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졸지 않은 척을 하려고 애를 쓰며 애꿎은 한국산 차량만 욕할 뿐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는 슬쩍 침을 닦으며 잔뜩 풀린 눈으로 억지 화를 내고 있는 선생님을 한심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이 저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선생님의 이러한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일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도지고 말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증세가 막 일어나려던 찰나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통합 트래픽 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 웬 대형 구조물 하나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어봤더니 한국의 디지털 표지판에는 현재의 교통 상황 및 예상 이동 시간, 날씨 및 도로 작업 알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경우 교통 표지판은 수십 년째 수리를 하지 않아서 사가서 정보가 아예 지워졌거나 빛이 완전히 바란 지 오래인데요. 심지어 여러 자연재해나 사고에 의해 부적절한 곳으로 이동한 표지판을 통 제자리로 옮겨놓지를 않아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할 교통 표지판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교차로나 연휴 같은 혼잡한 도로에서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볼펜으로 적은 표지판을 들며 인간 표지판 역할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만 봐도 중국의 후진적인 교통 인프라와 열악하고 게으른 행정 시스템을 잘 엿볼 수 있을 테죠. 아무튼 저는 한국의 디지털 표지판에 적힌 휴게소를 보자마자 당장 휴게소에 가야 한다며 날뛰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 또한 선생님의 졸음운전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 모두가 휴게소행에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계획에 없던 한국의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건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모여있는 서비스 종합단지쯤으로 보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휴게소에는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전기차 충전소와 현재의 고속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실시간 정보 화면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찜질방 및 낮잠을 잘 수 있는 별도의 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시설들이었기에 저는 그러한 찜질방이나 낮잠 전용 시설에 직접 들어가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곳에는 운전에 지친 한국인 운전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풀고 있더라고요. 사실 현재 중국에서는 졸음운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고속도로에는 변변한 휴게소조차 존재하지 않고 그마저 있는 휴게소들은 그 간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한 휴게소마저 낮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은커녕 칸막이 없는 변기만이 놓여있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대용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고속도로에는 비공식 시장과 노점상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는 고속도로에서 신문지와 임시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마저 이용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다 보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볼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길에서 용변을 보는 건 그렇게 이상하거나 무례하게 여겨지지도 않으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말이에요. 이에 한술 더 떠 중국의 고속도로 갓길이나 교차로에는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건물들은 유료 화장실이나 노점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따라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침범하는 것은 가용 공간을 줄이고 교통을 방해하지만 이들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비리 공무원들에게 장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비한다면 압도적인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를 후진국으로 봐야 하는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몸소 느끼니 저는 한국의 더 충격적인 인프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종종 드론을 통해 교통 상황 파악이나 위법 차량을 감시하고 있었고 도로는 작은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고속도로마저도 그저 평범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드론이라는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여 교통 상황을 파악할 능력 자체가 안 되고 인력을 투입할 예산도 없어서 음주운전이나 졸음 운전자들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버린 쓰레기와 용변,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미완성된 포장도로가 즐비해 있기에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이런 열악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 손상이 자주 발생하죠. 그러나 한국은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을 뿐더러 도로의 유지보수 또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중국의 세뇌에 속아 한국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를 느꼈지만 담임 선생님은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연신 쓸데없는 불평을 하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의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해서도 선생님은 가난한 한국의 낮은 물가를 고려한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뭐든지 구매할 수 있다며 저희를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선생님은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끔찍했죠. 선생님은 메뉴판도 제대로 안 보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마구잡이로 시키기 시작했고 음식은 맛있긴 했지만 계산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 최소 2배는 비쌌고 특히나 이러한 고급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중국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거든요. 물론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평범한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급 레스토랑의 식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레스토랑을 떠났지만 중국에서 온 저희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인 물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을 가도 한국 레스토랑에서만큼의 많은 돈을 지불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인 듯 했고 저희 모두의 돈을 모으고 담임 선생님이 챙겨온 돈까지 탈탈 털었음에도 여전히 돈은 부족했어요. 중국의 교사 월급은 평균 50만 원이지만 이러한 50만 원이라는 큰 돈은 부유한 국가인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엔 턱없는 월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던 저희가 꼼짝없이 경찰서로 끌려가려던 그때 어떤 남성이 중국어를 구사하며 다가오더니 자신이 도와줄 테니 이 서류에 서명만 좀 하라며 한국어로 적힌 알아볼 수 없는 종이 하나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인 것은 인정하겠으나 역시나 끈끈한 동지에는 중국을 못 따라오는구나 싶어 타지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베푸는 중국인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조선족 출신의 사채업자였더라고요. 그는 한국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들을 등쳐먹으며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몰랐지만 저희가 서명한 서류 또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율이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에게 사기를 당해 터무니없이 큰 돈을 지출해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고 저는 역시 중국인들은 안 되는구나 싶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한국인들은 타지에서 위기에 처한 같은 한국인들을 보고도 오히려 사기를 치며 등쳐먹었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저는 그 즉시 중국의 세뇌에서 풀려나오며 과거에 한국을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비하하던 저 자신이 엄청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